그러면 어쩌면 지금의 금리가 너무 높은 게 아닐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데 95년도에 3번이나 해요. 그러다가 한참 놔두다가 97년에 한번 올렸어요. 변동성에서 대비하기 굉장히 좋은 자산이 금이라든지 달러 같은 통화 자산, 통화 분산 같은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인터뷰 더부자 플러스. 우리 오건영 팀장님 미디어에서 페드 강사로 통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1월 FOMC에 이어서 지난 4일 CBS 방송에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등장해서 금리 인하가 시장 기대보다는 좀 느릴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기 그 방송 출연한 거를 좀 왜 출연했는지 좀 볼 필요도 있는데, 그 FOMC가 끝난 날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1일이었죠. 그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찍었다고 해요.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 FOMC 직후에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FOMC 때 했던 얘기를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방송 나올 때 보면 굉장히 레어한 기회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흔치 않은 기회란 얘기잖아요. 3년 만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레어한 걸 왜 FOMC 한 바로 다음날 그렇게 끼웠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그러면은 언제 그런 걸 하고 싶을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뭔가 좀 이게 얘기가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힐 땐 답답하면 자 봐봐 다시 한번 다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FOMC 때 했던 맥락의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그걸 이틀 연속으로 때려줬다는 얘기는 무언가 시장에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돼 라면서 강조를 해준 게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FOMC 때도 그렇고 그 4일날 있었던 그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까지 한번 같이 맥락을 두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FOMC 때 했던 얘기는 기자들이 이제 막 3월에 인하는 거 맞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재 3월은 베이스 시나리오에 두지 않는다라는 게 FOMC 때 했던 얘기예요. 시장이 사실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3월이라는 건 조금은 좀 성급한 것 같다니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돼요. 근데 천천히 할게요 라고 하면 그래도 3월이겠네. 아직도 40일이나 남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월은 아니야 라고 질러버리면 아 이건 아니구나 라면서 보다 클리어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래서 시장의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에 일단 찬물을 싹 끼얹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시장에서는 이미 물가도 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연준도 저기 물가도 안정되고 성장도 탄탄하다는 그런 신뢰가 있으니 기준금리 인하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파월 의장 하는 얘기가 그냥 신뢰가 아니다. 그레이터한 신뢰다. 보다 큰 신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지금보다 더 좋을 것도 없다. 뭐 아주 좋을 것도 없고 지금 수준이면 된다. 그럼 지금 하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수준이 이어진다는 걸 확신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언제 확신할 수 있죠? 지금 당장 확 좋아진다고 지금은 해결이 안 돼요. 언제 확인이 되냐면 몇 번 지나서 일정 수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오케이 이렇게 던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레이터한 확신은 지금의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란 얘기죠. 몇 번의 시간을 더 거치면서도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는 게 확실하다라고 보여진다면 그때는 오케이 사인을 던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 6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의 안정 속도가 시장의 그 연준의 기대 속도보다 되게 빨랐어요. 앞으로의 6개월도 이 추세대로만 안정이 된다면 이거 2% 물가 목표로 돌아오는 거 올해 하반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자격증 시험 같은 게 있거든요. 자격증이 100점 만점에 70점이 넘어야 합격한다고 한번 해보죠. 이게 점수가 40점에서 60점까지 확 올라와요. 그러면 3개월 만에 60점이 올라와 20점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3개월도 20점이 오를까? 그게 실제로 70점이 허들이죠. 70점을 앞두고 이게 잘 안 올라와요. 그러면 65, 66, 67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연준도 과거 6개월의 추세가 지금처럼 이어져가지고 조금 더 내려와 주면 오케이. 근데 이 추세가 내려오다가 지난 6개월과는 달리 옆으로 버벅거리게 되면 2% 물가 목표 바로 위에서 한동안 고착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그러면 2% 밑으로 내려와 움직일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2% 전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신뢰를.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실해 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때 움직이겠다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참가자들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논리를 갖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논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테일러 룰이라는 게 있어요. 어렵게 얘기할 거 없고 이런 거죠. 정기예금 금리가 5%라고 해보죠. 높잖아요. 근데 물가가 5%씩 올라요. 그럼 이 정기예금 금리가 5%인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실질금리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명목금리라고 하거든요. 정기예금 금리를. 거기에 물가 5%를 빼면 실질금리가 나오는데 그게 제로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이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이 돼요. 그러면 물가가 5%씩 오르던 게 2%만 올라요. 그러면 지금의 정기예금 금리가 5인데 물가가 2%밖에 안 오르면 실질금리가 3%가 되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가지 않아도 물가가 안정이 되면 실질 금리의 효과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럼 이거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니까. 그럼 실질 금리가 높아지고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성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너무 높으니까 빨리 내려. 이게 시장의 기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딱 그 FOMC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닉 티메라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보면은 금리 내려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테일러 룰 이런 걸 가져오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도 지금 금리는 높다.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되게 그 기사를 통해서 이제 은근히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페드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그렇죠. 재작년에 실제로 한번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한 적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티미라우스가 이제 질문을 해요. 테일러 룰을 보면 여러 시나리오로 봐도 지금 금리가 높은 건데 이게 이런 거죠. 너 테일러 룰로 다 테스트 해봤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다름없죠. 페드 의장한테.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그거 알고 다 해봤고 나도 무슨 얘기인지 안다. 근데 우리 연준은 기준금리 결정할 때 그 룰만 갖고서 하지 않는다. 그 룰도 당연히 보지만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설명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파이낸셜 컨디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파이낸셜 컨디션은 금융시장의 환경이죠. 금융시장의 환경이 지금 완화적인가요? 아니면 긴축적인가요? 지금 보면은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맞아요.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하루짜리 금리가 5.5인데 10년짜리 금리가 4%예요. 확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확실히 이미 금리가 내려오기도 전에 시장금리가 내려와서 기준금리가 내려오기도 전에 시장금리가 내려와서 완화적인 상황을 만들어주죠.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 회사채 시장에서 없어서 회사채를 못 구해요.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높은 금리로 빨리 담아야 된다고. 내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막 숨어있던 돈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빚을 내서라도. 지금 회사채 발행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1월 달이. 돈이 몰려나와가지고 회사채를 엄청나게 소화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의 파이낸셜 컨디션이 약간의 과열 양상을 띠고 있죠. 그럼 자산 가격이 뛰어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힘이 좀 들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소비를 좀 이렇게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럼 물가가. 그렇죠. 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10월 달까지 긴축 효과가 나타나면서 미국의 시장 금리가 5%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파월 의장이 11월 달 초에 기준금리를 더 올리는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 금리가 주저앉아서 3.7이 돼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1월 사이에 그 주가 올라간 폭만 보면은 거의 역대급으로 올랐죠. 지난 100년의 역사 중에서 거의 4, 5위 정도 수준으로 세게 밀어 올렸거든요. 특히 테크 한 저기 7개는 그 M7이라고 하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 예, 그렇죠. 매그니피센트 7은 수직으로 오르던데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게 연금 계좌에 걔네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연금 계좌가 갑자기 투실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11월 달, 12월 달에 미국 소비 둔화될 거다라고 했는데 작년 3분기 미국 경제가 좋았거든요. 네. 4분기 이거 둔화 필연이다라고 했는데 4분기 성장이 엄청 좋아요. 소비가 안 꺾여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요거하고 자연스럽게 고용지표로 연결하는데 고용지표 이거 둔화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거든요. 저도 둔화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작년에 1월부터 10월 달까지 한 11개월 연속으로 이 숫자가 나온 다음에 조정치가 항상 하향 조정됐어요. 훅 가라앉고 훅 가라앉고. 근데 이번에는요. 11월 달, 12월 달 이 지표가 다 리비전 업이 돼요. 특히 12월 달 지표가 1월 달 초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 21만 개가 나왔거든요. 오, 생각보다 센데 이 분위기였는데 그거 하향 조정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면은 33만 개로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다들 놀란 거죠. 근데 이제 이번 달 것도 다들 18만 개쯤 나올 줄 알았더니 35만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고용이 둔화되는 거야? 아, 이게 1월 달이 원래 좀 전통적으로 안 좋게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얘기들 하지만 맞아요. 사실상 작년 1월도 오류가 많았겠고 재작년 1월도 오류가 많았겠고 그랬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 추세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만 이상한 거면 요거 아웃라이어 한다면 던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 이상한 애를 갖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이상한 놈 말고는 의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의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연준도 그걸 보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거를 바라보면서 아, 이게 고용이 안 좋다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왜 갑자기 고용이 왜 갑자기 나왔냐면 작년 11월, 12월, 1월 달부터 이 3개월 동안 금융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딱 연결해서 바라보기는 어렵지만 자산 가격의 상승이 소비를 자극하는 면이 있고 이 소비를 자극하는 게 고용시장, 특히 서비스업이 쉽게 안 식도록 만들어줄 수 있으면서 이게 꾸준하게 그걸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티미라우스 질문에 대해서 테일러를 또 보지만 파이낸셜 컨디션이라는 것도 본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립금리라는 것도 본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중립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비유가 이상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13살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제 막 이제 이 역기를 들면 10kg짜리만 들어도 막 부들부들 떨려요. 10kg짜리 들고 있으면 야 저러다 쟤 쓰러져. 얼굴 표정 봐 빨갛지. 저 더 이상 못 버틸걸? 5분 안에 죽을걸?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7분 8분이 지났는데도 저러다 진짜 쓰러진다. 한순간에 훅 간다 다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15살이 되면서 체력이 더 세져서 10kg는 거뜬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쓰러질 정도의 무게가 10kg였잖아요. 지금은 12, 13kg가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립금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경제가 이 금리가 됐을 때 주저앉거나 이 금리가 됐을 땐 너무 완화적이어 가지고 버블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금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연준도 몰라요. 신이 알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포인트가 옛날보다 올라왔을 수 있죠. 그러면 옛날을 생각하면 금리가 기준금리가 5가 아니라 3만 돼도 막 버들버들 떨었거든요. 근데 옛날보다 경제 체력 자체가 탄탄해지면 5가 돼도 쉽게 안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지금의 금리가 너무 높은 게 아닐 수 있다. 지금 10kg라는 게 너무 무거운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요. 그렇죠. 미국의 경제 체질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강해졌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강해지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FOMC 때 맨 뒤에 다른 분들이 되게 지루하게 보셨던 게 생산성 얘기를 한참 해요. 이게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면 한 단위의 노동이나 한 단위의 자본이나 한 단위의 재화를 투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좋은 기계 기술력이 있으면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 그럼 AI라든지 이제 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게 그 테크 같은 데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는 IRA 같은 걸 보면 이제 투자를 미국에 하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고용이 더 많이 창출될 수가 있겠죠. 그럼 과거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다 많은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그 고용이 하이테크 고용이잖아요. 연봉이 높지 않을까요? 그럼 연봉이 높은 하이테크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미국으로 이민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도 이제 인터뷰 설문조사 해보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고민스러운 게 지금 이민이 굉장히 고민스럽다고 해요. 굉장히 젊은 노동력들 그다음에 저렴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죠. 그쵸. 그럼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아도 보다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내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미국 경제가 과거보다 체질적으로 탄탄해졌다면 지금의 금리에 대해서 너무 긴축적이니까 내려야 돼. 지금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 레벨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미국 경제는 옛날보다 강해졌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성의 개선이나 미국 경제 자체의 체질 개선도 같이 볼 거예요. 라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장은 이래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밖에 없고 많이 내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파월 의장은 이래서 그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빨리 인하할 필요도 없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파월 의장이 이제 방송에서 뭐 우리 12개월 인플레이션을 본다 하면서 뭐 올해 첫 6개월은 뭐 물가가 뭐 하락세일 것 같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뭐 6월까지는 두고 볼 거야. 뭐 금리 인하 없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네, 이제 그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는데 그러면은 향후 6개월을 다 보고 나서 이게 얼마까지 내려오는지를 볼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6개월을 다 본다. 이제 이런 말씀보다는 그 6개월도 어느 정도 흘러가다 보면은 야 이거 보면은 예를 들어 5개월 지났을 때 와 이거 보니까 2% 될 것 같은데 거의 온 것 같은데 이 확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예전에 2% 되기 전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그 말은 아직 유효하냐? 그러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앞으로도 내려오는 추세가 확실하다는 거를 조금 더 바라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꼭 6개월이 다 지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하하는 방법 중에서 모험적인 금리 인하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얼마 전에 연준에서 작년에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연준 위원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블라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그 매파 중에 매파셨거든요.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분이 매파잖아요.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3월에 해도 괜찮을 것 같다. 3월에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가 있으면 이게 실질금리를 갖다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미국의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큰 타격을 주게 되면은 그때는 0.25% 인하가 아니라 0.5, 0.7로 팍팍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물가를 또 자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0.25 정도를 미리 한번 던져서 인하를 시켜주면 뒤에 0.5, 0.75 이렇게 인하할 필요성을 갖다가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인하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꽤 높은 레벨의 금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물 하나씩 던져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방적으로 하나 정도씩은 이렇게 툭 줘야 시장이 떨어지려고 할 때 그냥 훅 떨어져 버리면 충격이 크니까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잖아요. 연준 위원 중에 로리 로건이라고 지금 댈러스 여는 손주분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거 QT 속도 조절해야 된다. 양적 긴축.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비둘기? 그랬는데 이제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보다 2배의 속도로 하고 있거든요. 과거보다 2배의 속도로 하고 있고 벌써 1년 반 정도 했어요. 이거를 현재의 속도로 막 이어갔을 땐 단기 금융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양적 긴축 멈추고 되려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갑시다. 그래야 더 오랫동안 줄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양적 긴축을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만 들으면 와 비둘기 이러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왜 줄여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2%가 되기 전에도 금리의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필요하다면은 한두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방적으로 던져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시장의 기대보다는 늦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실망하고 실물 경제가 주저하는 것보다는 앞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중간에 어쩌면 되게 필요한 타이밍에 적시에 던져주는 게 되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6개월이 무조건 지나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서 파월 의장 얘기하는 것도 미팅 바이 미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이 몇 월에 인하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보다는요. 결국에는 굉장히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면은 생각보다 언제든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준비를 해놓고 시장이 지금 현재는 아직도 되게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힘들이 있는데 그런 기대보다는 조금 더 늦게 그리고 속도도 금리 인하의 폭도 지금은 연말까지 아직도 5번 인하를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적게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시장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페드가 한 번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계속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 추세를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라는 기대 혹은 기존의 과거 사례에 의한 경험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반기에 상황이 좀 급변하면 한 번 인하했다가 하반기 몇 개월 동안 동결했다가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팍팍팍 이렇게 인하를 하는 거하고 다르게 천천히 인하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OMC 전에 월러라는 분이 있어요. 월러라는 분이 이제 딱 등장해서 한 얘기가 정확하게 그 시장이 갖고 있는 그 기대, 그 교훈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를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시장에서는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한 번 내리면 화끈하게 내려주고 빠르게 내릴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때하고 다르다. 2000년도에는 기준금리를 안 내렸고 2001년도 1월 2일부터 내렸거든요. 긴급금리 인하에 들어가요. 6.5였던 금리를 확 잡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나스닥의 고점 대비 40%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자산 가격에 기반해서 올라가던 소비가 자산 가격이 무너지니까 소비가 확 식기 시작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기준금리를 팍팍 낮췄던 겁니다. 그렇게 대응을 했었던 거고 2007년부터 기준금리 인하할 때는 2007년도 9월에 인하를 하거든요. 그해 8월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조국이 올려요. 전주국이. 그래서 베어스턴스. 그렇죠. 예, 헤지펀드 세계 파산. 이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재할인율 인하하고 2007년 9월에 기준금리 50bp 인하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19년으로 가보면 그때도 기준금리 인하를 3번 했거든요. 19년에도. 네. 그때는 보험적인 인하였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7월, 9월, 11월 인하하고 12월을 걸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확 낮추는데 그거는 사실 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나머지 낮추고 양쪽 하나 푼 거예요. 이제 19년도, 20년도 인하 케이스는 그 앞에 케이스하고는 좀 달라요. 결국에 근데 세 개를 다 합쳐보면은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이 세 가지가 겹치니까 금리를 세게 낮출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 앞으로 가보면 94년도에는 기준금리를 3에서 6까지 확 잡아 올렸거든요. 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데 95년도에 3번 인하해요. 그러다가 한참 놔두다가 97년에 한 번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올려요, 한 번. 그러다가 98년도에 LTCM이라는 헤지펀드가 파산할 때 3번 낮춰요. 그 상태로 오래 가다가 99년도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 그 95년에서 99년 사이를 98년 사이를 보잖아요.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가 공존해요. 그리고 왜 그런 건가요? 그때 당시는 일단 미국의 물가도 꽤 안정적이었고
미국의 성장 자체도 탄탄하게 이어집니다. 지금이랑 비슷한 그렇죠. 상황인가요? 그 모습이 딱 이어지게 되면은 그때가 닷컴 버블의 시작을 알렸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월러 이사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난 2000년도 이후의 패턴을 보시면 20년 동안 한 번 낮추면 확확 낮추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 뭐 금융위기라든가 닷컴 버블 같은 좀 극단적인 사례에서 이제 연준이 취했던 파격적인 정책이지 이제 더 긴 과거를 보면 그게 그렇죠. 정석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인데 우리는 지난 2000년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20년 이후의 데이터 패턴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틀리지 않겠습니까? 40년 전 걸 봐야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90년대만 봐도 그런 형태의 패턴이 아니었다라는 걸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이제 뭐 지역은행 위기 같은 게 지금도 좀 잔존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작년에 페드 피봇 없이 그냥 주가 오른 거 보셨죠? 예.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시장이 페드가 줄 게 많다는 걸 알아요. 페드를 바라보면 지금 고간에 5.5짜리 금리가 있어요. 이거 몇 번 이거 금리 인하로만 던져도 0.25씩 돼도 이게 몇 번을 인하할 수가 있죠. 거의 20번 넘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간에 이만큼 있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웬만한 문제가 터져도 5.5에서 제로까지 금리를 내려버리면 해결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연준이 나설 수 없다. 그런 페드가 지금 뭔가 상당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를 시장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만 무너질 것 같잖아요. 어떻게 반응하죠? 페드가 해결해 줄 거야. 페드가 금리 내려줄 거야. 작년에 경기 침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하죠? 그러면 이건 경기 침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회다. 그렇죠. 왜냐면 복간을 털 테니까. 뭐 저기 NYCB인가요? 그 은행이 휘청해요. 그럼 시장이 무슨 생각하죠? 금리 인하한다. 3월 인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혹시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파월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두 개, 여러 개의 중소형 은행 파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중소형 은행의 파산이 실제 대형 은행의 자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요번에 그 저기 4일날 있었던 그 방송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는 허황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작년에 SVB 사태를 어떻게 효과적인 매뉴얼로 들이막았는지 그걸 제대로 틀어막았었던 그 연준의 그 스탠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어. 거대한 금융위기가 올 거야. 이런 두려움들보다는 오히려 자신감?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큰 위기로 이어진다? 그럴 가능성은 조금은 좀 낮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피벗에 대해 기대하는 그 로직의 핵심에는 상업용 부동산도 흔들려요. 그럼 피벗해줘야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금리 내려야죠. 그럼 금리를 항상 내려줘야 돼요. 저 힘들어요. 금리 내려줄게. 저 힘들어요. 금리 내려줄게. 금리.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준은 지금 결국엔 그런 거죠. 인플레이션하고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시 또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분들 좀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건 최근의 레퍼런스, 최근의 성과를 되게 많이 봅니다. 최근에 오른 게 가장 좋은 거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미국의 장기 채권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왜 올랐을까라고 했을 때 그 레토릭이 그 스토리가 너무 탄탄하게 나와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니까. 아직 안 내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과거와 달리 시장이 훨씬 더 내용을 촘촘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뉴스에 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도요. 그러면 금리 내립니다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조금 느리게 움직였던 투자자들이 지금은 미리 가서 다 기다려요. 이미 국채를 사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도 않았는데 시장금리가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럼 사실상 장기채도 어느 정도는 프라이싱이 돼 있는 거고 주식시장도 상당 부분 프라이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 아직 안 했으니까 더 갈 거야.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기대만 하나를 가지고 너무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포지션이 약간 좀 한쪽에 대한 쏠림이 되게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 쪽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라든지 그런 자산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잖아요. 그 쏠린 것에 대한 경계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확률이 30%라고 한다면 그런 걸 해치할 수 있는 자산을 반대편에 있는 자산을 20-30% 정도 담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약간 김칫국을 마시는 것처럼 먼저 달려갔다가 아니네 이러면 이제 변동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변동성에서 대비하기 굉장히 좋은 자산이 금이라든지 달러 같은
자산, 통화 분산 같은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산들은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과는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잡아주면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코스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외 변수를 꼽으라면 저는 환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원달러 환율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컨센서스처럼 생각하는 건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의 달러를 보유했을 때의 매력이 줄어드니까 달러가 약해질 겁니다. 환율 내려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로직이에요.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리면 이 갭이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환율이라는 게 금리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성장도 같이 가져가거든요. 그 나라의 그렇죠. 경제 성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미국 경제가 둔화가 되고 이 둔화되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그럼 성장도 둔화되고 금리도 인하돼요. 그럼 미국 달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성장이 둔화되기 전에 보험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하해 주니까 미국 성장이 더 활활 타올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게 빠질 줄 알았던 달러화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수 있어요. 과거에는 미국의 성장이 둔화돼도 우리는 중국 경제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았거든요. 중국이 탄탄하면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달러가 약해, 미국 성장 둔화는 달러의 약세, 이건 원화의 강세를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아졌어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면서. 그럼 만약에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면 소비 성장이 우리의 수출도 거기에 맞춰서 둔화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성장 둔화가 달러의 약세를 만들 수는 있지만 한국의 성장이 마찬가지로 위축되면서 이게 원화의 약세와 같이 만나죠. 그러면 원화 강세가 달러 대비 원화 강세가 생각보다 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는 것만큼 또 원화도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라는 거는 추세적으로 원화가 환율이 이제 내려가면서 원화의 강세를 만드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기대와 실망 속에서 순탄치 않게 갈 거라는 게 결국에는 추세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레벨도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주 강력한 원화의 강세 이걸 기대해 보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도 그렇고 금리도 higher for longer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과거보다 높은 금리잖아요. 금리가 계속 오른다가 아니라 과거보다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진다. 환율도 과거보다 높은 환율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단기적인 것하고 중장기적인 것 같이 한번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환율을 결정할 때 말씀해주신 중요한 요소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금리인데요. 사실 지금 한국은행은 좀 계속 그런 물가보다는 부동산 같은 좀 가계 부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좀 금리 인하 쉽지 않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가계부채가 지금 다른 나라들보다 좀 높은 편이고 그 가계부채의 증가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동반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통위에서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배관시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럼 이런 걸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결국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하를 하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뛰면 서민의 주거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서 부양의 효과가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인플레이션도 끌어올리고 결국에는 경기 부양 효과도 없고 미국과의 금리차도 벌려놓고 이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를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 그럼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무언가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죠. 그런 거는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이런 쪽에서 좀 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규제가 나타나고 그 규제가 일정 수준의 효과가 있다. 금리를 낮춰도 막 엄청난 버블을 만들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느 정도의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갖다가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동산을 막을 수 있을지 저 너무 궁금해지네요.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게 되게 강력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뭐 DSR 같은. 네, 그렇죠. DSR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달에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가계부채를 겨냥한 거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 6월에는 아마 이제 제2금융권까지 다 전 금융권에 아마 안착이 될 것 같아요. 보다 중요한 거는 당국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감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낮아졌을 때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무언가 자산을 사는 게 일반적인 포인트였는데 금리가 낮아져도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다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겠죠. 저희 한코마 구독자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지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오건영 팀장님께서 인사이트 있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참고하셔서 또 다음 한 주도 의미 있는 투자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